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장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잡지가 무엇일까요? 1955년 1월 1일 창간되어 현대까지 이어져고 있는 현대문학입니다. 이 현대문학은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이 실려 있어서 더욱 유명해진 잡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이와 같은 문학 잡지가 없었을까요? 1956년 3월 29일 깨끗한 나무처럼 깨끗하게 자라라 흰 백자 나무 숫자를 쓴 백수문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백수문학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수문학회의 임원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박영희 회장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아, 저요? 네. 아, 앞에서 그렇게 하셔서 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네. 본인 소개를 예, 하셔야죠. 예, 저는 현재 백수문학 편집인 겸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네. 한국문인협회 지회 지부 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인 송봉수라고 합니다.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멋집니다. 예. 네. 우리 지금 백수문학회에서 맡고 계신 일이? 지금 백수문학회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고요. 네. 제가 4대월간지 한울문학 네. 거기에도 속해 있고 지금 현재는 청일문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인이시군요. 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네, 저는 작년부터 백수문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시인이신가요? 저는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아주 시인과 수필 일가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학 잡지를 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회장님이 얼마만큼 시를 멋지게 낭송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네. 제가 평소 애송하는 그 그렇군요.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무더운 어느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는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360날 하양 섭섭해 오옵니다.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 멋집니다. 이게 5월이 계절의 여왕인데요. 막 네. 이제 5월을 지나서 이제는 호국 보훈의 달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아주 멋진 시로 열어주신 걸 보니까 이 6월도 멋지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백수문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랑 시인이 향토 시인이셨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가 1934년 4월 달에 문학 잡지 2월호에 발표된 시인데요. 김영랑 시인이 물론 본명은 김윤식입니다만은 4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40년간을 고향인 전남 강진에 사셨어요. 향토 문인이셨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향토 문인 대표답습니다. 아주 멋진 시 잘 들었습니다. 자, 기왕지사 이게 잡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가 어떤 잡지였나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아, 최원 선생님 그건가요? 역시 다르시군요. 1908년 11월에 창간된 소년이라는 잡지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였던 소년에게 지금 말했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실렸던 그런 잡지였기도 했죠. 그 다음에 나온 종합 문예지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현대문학인가요? 아, 자유문학? 아니. 1919년 2월에 창간된 창조라는 잡지입니다. 아, 참 좋. 네. 이 창조 잡지에는 아시다시피 그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또 배따라기, 주요한의 불놀이 이런 작품들이 실렸던 그런 잡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잡지가 1920년 6월 25일 날 창간된 개벽이라는 잡지예요. 근데 이 개벽이라는 잡지는 보통 사람들이 천도교의 그 기관지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천도교의 기관지가 아니고요. 이 잡지의 반 정도를 문학작품이 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잡지가 1920년 7월 25일 날 나온 폐허라는 잡지. 기억 잘 하시겠습니다만. 폐허라는 뜻에서 풍기는 것처럼 이게 그 허무주의적 그런 그 작품들이 많이 실렸던 잡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무주의 작가들을 그러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뭐 염상섭이라든가 오상순이라든가 김억 또 황석우 이런 분들이 그 창간을 하신 잡지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인이 두 분이나 나오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 전문지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뭘 질문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장미촌이라는 잡지입니다. 1921년 5월 24일 날 그 창간이 됐는데요. 이 최초의 시 전문지인데 안타깝게도 통권 1권으로 끝을 냈어요. 거기에는 이제 박종화라든가 변영로, 황석우 이런 분들이 창간하신 잡지죠. 지금 말씀하신 백조 잡지는 1922년 1월 29일 날 창간된 잡지입니다. 이 백조라는 이미지가 그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그 작품들이 실렸던. 그리고 이제 1924년 10월 1일 날 창간된 조선문단이 있었고요. 우리 그 회장님께서 수필가니까 수필 중심의 문예지가 문예시대라고 1926년 11월 10일 날 창간이 됐었죠. 왜 이 잡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그 일본의 강점기였어요. 그러니까는 개벽 잡지 같은 경우가 1935년 10월에 폐간이 됐는데 가장 그 박해를 많이 받은 그런 잡지거든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기에 그 암흑 시기였었잖아요. 근데 그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문인이었고 잡지였어요. 문학 잡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바를 제시도 해줬고요. 또 꿈과 희망을 제시도 해줬고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오늘 그 문학 잡지를 논하니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백수문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이 이 백수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그 많은 거를 알고 계신다고 해서 이 백수문학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6년 3월 29일 날 창간을 했는데 초대 회장이 강금종이라는 소설가가 맡으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강금종 씨는 이게 향토문학 잡지인데 제주도 분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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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이 제주도 분이 향토문학지의 회장을 맡으셨나 보면은 임남철이라는 분이 부인이신데, 그죠? 과거 연기군 시절의 서면, 지금은 이제 세종특별시 연서면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 분이셨죠. 예. 그리고 요 자리가 지금 강금종 씨가 계시던 곳입니까? 아니면은 백용훈 씨가 계시던 곳입니까? 백용훈 선생님이 계시던 요 자리가. 곳이죠? 예. 네. 네.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향토문학 잡지인데 제주도 분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러면 그 초대 회장을 강금종 선생님이 맡게 된 그 경위를 제가 이제 네. 제가 아는 네, 네. 뭔가 배경이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당시에 우선 이 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백수문학 창설 동인이셨던 그 백용훈 선생님이 네. 조치원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 정착하게 되는 배경은 뭐
또 자세한 얘기가 있지만 네, 우선 네. 건너뛰고 음. 정착을 하셨다가 6.25가 나면서 피난을 가셔요. 네. 피난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그 전투경찰에 지원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전투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음. 부상을 당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조치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음. 처음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 지금의 KT 아하. 전매서라고 그랬죠 옛날에. 네. 전매서에 근무를 하면서 음. 그 전에는 저쪽 철도 관사 한 부분을 임대를 해서 사시다가 네. 그 전매서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마련한 집이 바로 여기예요. 아, 이 집이. 그렇군요. 네. 그때가 이제 24살 되시던 해인데 네. 그때 이제 대가족이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 또 장모님, 또 시집 갔다 돌아오신 누님, 또 동생들, 또 부인. 네. 그래서 원래는 이 방이 여기가 이렇게 이제 세 칸방이에요. 세 칸방. 아,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막혀 막혀 있었군요. 있었고 네.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 부엌이고. 저쪽은 이제 기역자로 꺾여져서 또 어. 방 한 칸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기역자 초가집이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에 앉은 이 자리는 부모님과 이제 동생들이 기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쪽 건넌방은 그 백용훈 선생이 부인하고 같이 지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게 되고 아, 또 저쪽 그 방에는 장모님하고 네. 누님하고 그렇게 네. 이제 살던 공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여기서 지내시면서 이제 문학에 이제 꿈을 계속 키웠죠. 네. 그러다가 55년도에 마음에 맞는 그 분들이 모여서 그 동인을 이제 창립을 하게 된 거죠. 아, 동인회를. 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목이 이제 뭐 백수도 있었고 백지도 있었고 뭐 순수 뭐 이런 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백수로 된 거죠. 네. 백수는 뭐 그 후에 보면은 그 동인분들이 그 발표하신 걸 보면 뭐 철학적인 뭐 이데올로기도 깔려 있지만 아, 근본적인 것은 하얀 나무다. 또 원고지를 뜻한다. 순수하게 그 자라나라. 네. 이런 뜻으로 네.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이신들 중에서 음. 최연장자가 바로 강금종 씨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강금종 선생이 그 당시에 40대였고 네. 그 밑에 또 30대가 있었고 음. 그 밑에 20대가 있었고 아. 그때 이제 백용훈 선생이라든지 유영목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대였고 20대였고. 그 이 백수라는 제목을 내셨던 그 동욱은 선생 네. 그분은 30대였고 아. 강금종 선생은 40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최연장자로 추대돼서 추대돼서 강금종 선생이 이제 회장을 맡게 된 걸로 아, 예, 그러시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강금종 회장님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대전 방송국에 그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 네. 아내의 입장이라는 걸 가지고. 근데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살아계신 아니죠. 돌아가셨고. 예, 자꾸 하셨고요. 그러면은 그 예. 초반에 이 백수 문학을 창간할 당시에 동인들께서는 지금 몇 분이나 살아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은 한 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분. 그러면 그러면은 다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백수 문학과 이렇게 계속해서 예, 예. 연결고리를 갖고 계시고. 예, 예. 저기 보시게 되면 저 뒤에 걸려 있는 그 사진이 한 분을 빼고 나머지 분이 그 동인 분이세요. 네. 동인 분인데 네. 저 가운데 비스듬하게 앉아 계신 분이 이분. 예, 그 네. 유영목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유영목. 그때 이제 저분께서 20대에 대학교 숭령대학교를 졸업하고 막내로 백수문학 그 창설할 때 네. 같이 합류를 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죠. 네. 현재 살아 계시고 아. 이 근처에 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영목 선생이라든가 동욱은 선생이라든가 또 서영석 선생 또 한용운이 아닌 그 백용훈 선생. 백용훈 선생은 여기 이 집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예. 또 그 홍순태 선생, 또 홍재원 선생, 예, 예. 또 홍창호 선생 이런 분들은 중에 다 돌아가신 거네요. 예, 그렇다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신 걸로. 이 백수문학이라는 것이 1956년에 창간이 됐기 때문에 무려 6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는데요. 이 지금 배출된 문인들이 뭐 100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거쳐가신 분들만 따지면 더 되고요. 네. 전국에 그 어떤 자기 일가를 가지고 있는 그 작가들 뭐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거쳐갔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뭐 그런 그 역사적인 그 베이스를 축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뭐 확실하게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네. 저도 이제 중앙문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악력에 백수문학 아. 회원 뭐 이렇게 들어있는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뭐 시급하게 어떤 그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혹시 그 백수문학을 거쳐간 문인 중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분 중에 유명 우리나라 분들이 그분 그러면 다 아는 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에는 윤조병 그 희곡 작가 분이 네. 그래도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김영금 씨께서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백수문학에서는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어쨌든 이 향토문학지로 62년을 봄, 가을 끊임없이 이렇게 한 번도 고르지 않고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냥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면 2012년 6월에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시리얼 넘버를 여기를 부여를 했더라고요. 백수문학에 대해서. 그렇죠? 이 ISSN 번호가 2234-0211번이던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거든요. 그러면 무려 1000여 명이 넘고 그런 그 문인들이 배출된 문학회고 또 6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문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옛날 그 사시던 집을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해서 계신 것 같고 여기가 그 문학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의 연륜이 쌓여 있고 그 수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그 장소이라면 최소한 문학관 하나는 건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신가요, 우리 회장님은? 저희들의 지금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백수문학관을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잘 좀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김영금 씨께서는 이런 좋은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데 이 문학 아카데미라든가 이제 대단히 그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학을 기르는 그런 문학 아카데미 같은 것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 백수문학이나 여기 세종시에서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문인하면은 그 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문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어떠한 그 주민자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좀 홍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인들은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좀 속해 있는 다른 문해지는 그런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워낙 인원수도 또 많고 여기는 또 백수문학이 오래됐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이게 규모도 적고 네. 또 이제 시골 지금 이제 특별자치시가 됐지만 네. 시골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랬군요.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뭐 회장님처럼 예를 들어서 문학관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전국에서 오래된 이 문해지로서 네. 정말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시는 알지만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네. 그런 분들에게 시를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는 어떤 것이다. 네. 어떻게 내 가슴에 있는 거를 네. 글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가리키는 것도 보람도 있고 또 희망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그러시군요. 생각하는 네, 거. 그렇죠. 네. 야, 기왕기사 이게 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와 관련돼서 좀 몇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다 시인이시니까. 그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잘 쓰나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팁을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시를 잘 쓴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선이죠. 네. 시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네. 필요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 저기에 어떤 뭐 필요 없는 뭐 하다못해 어떤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이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죠. 네. 하지만 그 돌멩이가 필요한 사람은 그 돌멩이가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아니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느냐. 네. 그 깊게 생각한다는 건 결국은 진리를 향하는 거죠. 네. 예, 끝없이 자기 진리를 향해서 네. 바라보는 것. 네. 뭐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또 나름대로 시라는 거는 꽃을 보는 거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진리라는 말과도 이제 통하게 되는데 네. 누구든지 꽃을 보면 이유와 조건이 없이 아름답다 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름답게 느끼는 감정 네. 그게 첫 번째이고 네. 그 이면에 숨겨진 것까지 생각하는 것. 네.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네. 때를 기다리고 네. 때가 되면 또 지고 네. 향기를 품고 씨를 맺고 그렇게 꽃을 바라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리를 찾는 과정이고 그게 시를 쓰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또 김영금 시인께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시를 쓰잖아요. 이제 지금 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이는 물체를 꽃이라든지 네. 사물이라든지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바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네. 느끼는 게 달라요. 바람이 정말 이렇게 불어왔을 때 센 바람이 있고 뭐 태풍 같은 건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 태풍도 그 생명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봤을 땐 생명이 있잖아요. 네. 시인들은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봐요. 네. 다른 사람 없다라고 보고. 네. 그렇지만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바람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나무가 가지에서 나무에서 정말 싱그럽게 꽃이 폈을 때는 생명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꽃도 피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 나무가 가지가 잘라져서 땅바닥에 구르고 있거나 낙엽이 져서 땅바닥에 구르고 있을 때 네. 그때도 시인들은 그거를 보면서 뭐 나무가 뭐 보통 사람한테 나무가 부러졌네 뭐 떨어졌네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게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저게 내 발에 채였을 때 네. 주는 그 메시지 네. 그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를 거기서 꺼낼 수 있는 게 시인이고 또 그거를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해 이거를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그걸 압축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또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시를 잘 쓰는 법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국어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를 잘 쓰려면 시에 미쳐야 된다.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다를 해야 된다. 그 삼다가 뭐냐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부러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상당히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 현대시 그러면 다 자유시죠 지금. 네, 이게 자유시의 그 효시를 이렇게 거슬러 보면 그 1855년에 그 미국의 월터 휘트만이라는 시인이 플립이라는 그 시집을 내요. 그거를 거쳐서 그 프랑스의 보들레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영국 홉킨즈의 스프롬 리드미 오늘날 현대시의 효시다. 오늘날 현대 자유시의 효시다. 이렇게 그 서양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시의 효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게 보는 시각이 두 부류가 있더군요. 하나는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던 1908년에 그 최남선이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신체시 아닙니까?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우리 자유시의 효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1919년에 그 주연의 불놀이를 효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두 분 신께서는 어느 쪽이 더 그 근접하다고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네. 저 역시도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네. 뭐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은 네.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최남선의 그걸로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위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김현국 씨께서는? 저도 그렇게 저기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 네. 시가 뭐 그 철석 척사 때린다 부순다 네. 끊어버린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참 좋았어요. 그게. 네. 근데 거기에서 주는 그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시를 쓸 줄은 몰랐고 그냥 보이는 거로만 이렇게 내 바다를 사실 어렸을 때 저는 못 가봤어요. 네. 2학년 때부터 동시는 조금씩 써가지고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바다가 하면은 소리가 철썩철썩 나고 네. 그게 이제 그런 거랬는데 제가 봤을 때도 네. 그게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정말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네. 거기가 최남선 선생님이 쓴 게 맞지 않나 그렇군요. 생각이 네. 시각이 두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시인 10명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김소월, 그죠? 아까 그 낭독하셨던 김영랑 선생, 그 다음에 박두진, 박무권, 그 다음에 백석. 물론 뭐 백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명이 그 백기행입니다. 그리고 서정주 선생님, 또 윤동주 선생님, 또 정기용 시인, 조지훈 시인, 한용운 시인 이렇게 뽑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두 분이 빠졌더라고요. 성봉수 시인하고 김영금 시인이 빠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두 분이 아주 뭐 그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서 대한민국 사람 아마 웬만하시면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 그 김영금 씨께서 자작시 한 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별이 된 그리움 아, 김영금 네. 별빛에 스친 바람처럼 나에게 온 당신은 가슴 온통 설레임입니다. 별빛도 일렁이고 달빛이 일렁거리듯 가슴이 콩닥이는 건 나의 마음뿐인가요? 가슴 조이는 맘 행여 들킬까봐 먼 발치서 바람이 되어 지나가 봅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이 빛나듯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 은하수 되어 흐른다는 걸 당신도 알게 되겠지요. 오, 멋집니다. 이 시를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 시상이 떠올랐던 건가요? 사실 이제 시들을 보면 네. 보통 이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뭐 사랑을 빠졌다 네. 아니면 뭐 누구하고 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시인이나 뭐 소설가 모든 글 쓰시는 글쟁이 그러니까 문학인들을 보면 네. 탤런트가 돼야 돼요. 음. 뭐 꼭 굳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그런 탤런트가 아니라 네. 시를 그러니까는 감정이 없는 것도 그걸 감정으로 끌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내가 바람이 되고 어느 날은 소나무가 되고 네. 어느 날은 이제 내가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그 시한부 인생.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시를 제가 별이 된 그림 이거를 쓸 때는 이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네. 어느 상념에 빠져서 아 내가 정말 어느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별이 돼서 저 별은 과연 밤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바람과 그 다음에 구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대상을 이제는 어떤 그 림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탤런트가 돼서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박용희 회장님께서는 수필가시잖아요. 이제 그 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수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습니다. 이게 수필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로는 북 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 물론 뭐 기승전결은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런 글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필을 잘 쓰려면 시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수채화처럼 맑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선비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퇴계 선생님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유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씨가 고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박용희 그 회장님을 보면 천상 그 수필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게 수필이 쓰는 건가요? 저는 문학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네.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학적 역량이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이나 시는 제가 이제 쓰지 못하고 가장 그래도 문학적으로 편안한 수필이 저한테 맞는 것 같다. 네, 네. 이제 해서 뭐 잘 쓰지도 네. 예. 또 많이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나만의 색깔이 좀 드러난 그런 수필을 좀 쓰고 싶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그 보는 눈, 생각 이런 것을 의식해서 저만의 색깔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수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서야 이제 그런 깨달음을 그렇군요. 이제 경지에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네. 아니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문학인들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고 네. 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네. 또 하고 싶은 이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자신은 크게 능력은 없어도 능력 되시는 분들을 뒷받침하는 네. 그런 것이 또 제 역할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백수문학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겸손의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필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그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조지 오웰, 그죠? 그리고 데이빗 소로우, 또 제임스 서버, 찰스 램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수필가 어느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만한 그런 눈은 아직 못 가지고 있고요. 네. 남들이 뭐 이렇다라고 하는 분들을 또 제가 그분들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똑같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특별히 어떤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문인이다 네. 이렇게 정해놓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음. 네, 당대에 같이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네.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네. 그분들이 또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네. 예,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그 시 잘 쓰는 걸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수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자기 체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체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저는 인간극장을 굉장히 애청하는 시청자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인간극장에 대해서 수필로 썼습니다. 네. 이제 그 직접 경험 못하는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을 또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낼 수 있고 또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이 많아도 좋겠지만 네. 부족한 면들은 책을 읽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또 영상이라도 보면서 네. 예,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제 배려를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글을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가 보면은 그 훌륭한 시인도 많으시고 또 수필가도 많으신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을까요? 그걸 보면요, 우리나라 정서나 우리나라의 감정, 한 이런 것들을 잘 배워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거를 물론 뭐 번역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봤을 때 가슴에 와서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필 같으면 21세기의 수필은 퓨전 수필이라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썼던 그런 수필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그동안에 그 피천득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김동리 선생, 서정주 선생, 최근에 그 고은 시인까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40대의 문학이다. 그렇죠? 어른의 문학이다. 4차원의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 같은 수필, 소설 같은 수필, 시곡 같은 수필, 이걸 써야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달리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을 목표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 특히 문학 활동을 상을 향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주는 노벨 문학상, 우리가 대단히 그 염원하는 상이지만, 그 서양인들의 기준으로 많이 문학상 제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많이 불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또 이렇게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문학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구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문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느냐.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상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네. 상을 목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네. 또 서양인들이 기준으로 한 그 상이 네. 또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도 아닌 것이고 예, 저는 조금 이제 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입장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게 시에만 메타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수필에도 메타포가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순수문학 쪽에 조금 우리 백수문학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지금 백수문학에서는 상당히 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런 곳에서
동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시 차원이 됐든 교육청 차원이 됐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저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 편집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서운한 마음이 많죠, 제가. 예, 서운한 마음이 많은데, 네. 첫째는 뭐, 현실이죠. 네. 현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말씀을 아까 이제 전에 질문하셨던 문학관 같은 네, 거랑 네. 한번 엮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8년도에 정기 간행물로 바뀌었어요. 네. 반년간 정기 간행물로 바뀌면서 그 전까지 동인지 시대를 접고 이제 전국적인 정기 간행물 종합 간행이에요. 네. 네. 뭐 동인지라든지 아니면 정기 간행물이라도 뭐 특화된 것, 시라면 시, 수필이면 수필 뭐 이런 것은 많이 있고 또 있어도 생겼다 없어지는 게 그렇죠, 부지기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인지 때도 물론 그랬고 종합지예요. 네.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88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정기 간행물로 돼서 이제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연기군 시절에는 물론 인구도 적었지만 네. 그 백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 문화적 가치를 전부 인정을 했죠. 네. 백수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그 군에서 음. 경상비로 네. 저희들 예산을 출판비를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당연스럽게 책정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출판비에 얼마가는 이제 걱정을 안 하고 1년에 네. 2번 내는 거지만 저희가 이제 걱정을 안 하고 발간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62년에는 역사를 이어오게 해준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던 네, 거죠. 큰 그렇겠네요.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세종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물론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또 예산을 뭐 투명하게 집행하는 뭐 그런 의미도 물론 건 아니겠지만 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1회 발간비도 안 되는 돈을 이제 재단에서 책정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으셨나요? 올해 400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400을 받았는데 그것도 항목이 뭐냐면 네. 아마 지역 뭐라고 하지? 지역 전통 뭐 그거 네. 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항목으로 저희는 출판비로 이제 신청을 한 건데 네. 그런 걸로 이제 400을 받았습니다. 사실 네. 1회 발간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네.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한 10여 년 동안을 침체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새 집행부가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각성을 하고 아무래도 문해지는 개간지 이상은 돼야 네. 평가를 받고 또 그만큼 지면이 있어야 발표할 또 역량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개간지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전임 회장님들도 항상 개간지를 하는 걸 꿈으로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회비들을 객출을 했어요. 회원들한테. 회원들. 예, 그래서 회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지금 우리 명단에 있는 건 50여 명 되고요. 50여 명. 네. 예.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돈을 내서 객출을 해서 시에서 이제 작년에 받았던 금액하고 합쳐서 네. 이제 사회 발간을 했습니다. 개간지 네. 간행물 변경은 안 한 상태에서 네. 사회 발간을 했어요. 네. 네. 뭐 아시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럼요. 사회 발간한다는 거는 그럼요. 힘들죠. 뭐 상임 실무진도 없고 네. 저희가 말 그대로 회장님이나 저나 여기 이제 김신님이나 다 자기 봉사거든요. 네. 봉사를 해서 하는 거는 뭐 단지 그 62년이라는 역사를 잇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봉사를 해서 했는데 올해 뜻밖의 그 결과를 맞은 거죠. 네. 작년에는 이제 600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럼 오히려 줄었군요.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400이.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그 쓰는 양식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네, 거기 네. 하는 거. 그게 미흡하다. 신청서 양식이. 예, 네. 그게 뭐 미흡하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백수의 그 어떤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묵장 시절에 71집을 발간을 하면서 그때 문화부 장관님 또 한국 그 뭐 수설가 협회장 네. 네. 또 한국 문인협회장 네. 뭐 그런 분들의 축사를 다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축사 형식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세종시대의 백수문화의 역할이 무언가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핵심 모토는 뭐냐면 문화 보호수라 이거죠. 62년 정도 됐으면 네. 네. 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딨냐?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공무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맞지 잘못된 않죠. 거예요. 네, 맞지 이거는 않네요. 세종시의 문화 자산으로, 문화 보호수로 그렇죠. 키워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걸 공무로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얘기고 또 그 뭐 양식이 시원찮다. 그 실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의 실체를 뭘로 반증을 하냐? 물론 뭐 현재 뭐 아주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뭐 알만한 대중적인 거는 작가나 뭐 그런 분이 우리 회원 중에서 지금 그 활동하시는 분의 중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쳐간 분들이 많으시죠. 예. 하지만 뭐냐면 한 그 단체의 수장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부 장관님이라든지 아니면 소설가 협회장이라든지 네, 네. 뭐 문인협회장이라든지 네. 진분이 보순이 어떤 이념적인 걸 떠나서 네, 그분들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걸 했을 때는 실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성을 인정을 그러면 해주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이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허.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해주고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함께 몰아주고 하나로 뭉치고. 네. 그런데 그게 없어서 참 아쉽고요. 또 한 가지 그 선정 과정, 문화재당 선정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쭉 생각해 오던 게 뭐냐면 네. 아시다시피 세종시라는 게 특수한 구조잖아요. 시가 그렇죠. 특별시지만 그 안에 읍이 있고 네. 면이 있고 리가 있고 그 또 어떤 동도 이제 있고. 시범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되나는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그 얼마 전까지 세종시 그 공무원을 그 선발할 때 네. 세종시에 그 적을 두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서 왜 이렇게 선정을 했었죠? 네. 지금은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 특수 관계에 있는 것을 배려한 거죠. 그럼요. 예. 문화재단 역시도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물론 정해진 룰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지만 세종시라는 이런 특수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네. 적어도 그 안에 본심이 아니라면 예심에라도 그 지역에 이제까지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 각 장르별로 네. 대표자들 한 명씩이라도 넣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그 운영하는 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뭐 전문위원이랑 배점을 틀리게 한다든지 네. 운영의 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수요가 됐다고 봤을 때는 원칙대로 가도 되되 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전문위원들이 와서 백수문학이라는 걸 보면 네. 뭔지 몰라요. 네. 사실은 그거 자체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모른다는 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그 62년 된 문학지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세종시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현재 들어옵니다. 네.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가면 하는 얘기가 세종시는 문화 골무지다. 네. 그래서 뭐 잘 해야 된다. 이제 뭐 문화를 키워나간다. 네. 그럼 저는 사실 속으로는 배지가 꿀려요. 아니 저 사람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근데 백수문학을 모른다? 이상하다. 행사 끝나요. 얘기를 하면 먼저 물어봅니다. 백수문학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은 거죠. 네. 네. 예, 백수문학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다른 또 하나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뭐 그것도 나쁜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밥그릇 한 그릇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2년 세월을 뭘로 그 보상을 하겠어요. 네. 결국은 큰 그림을 보면 백수문학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해야 세종시의 문화 역량도 자연스럽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또 아까 그 문학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백용훈 선생이 여기서 사시면서 등단도 하셨고 백수문학도 만드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요 근처로 이렇게 가면 근처에 166번지 지금 공터가 있어요. 네. 심삼리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공터. 그 공터가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사셨죠.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시면서 집필하신 것 중에 그 고가라는 작품이 KBS 뭐 네. TV문학관에 나왔던 네. 실 네. 무대이기도 했고 뭐 그런데 뭐 가정사도 있고 말년에 또 이제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화재도 나고 지금은 타인한테 넘어가서 그냥 빈 공터로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또 이사를 하면서 그 심었다는 은행나무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큰 나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가봤더니 그 이웃집 분이 그늘이 생겨서 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백수문학이라는 하나의 그 문학관 그 역사를 인정하는 거 그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치원역을 리모델링 했으니까 그 공간과 이 침산리 이 색뜻마을의 어떤 그 재정비 사업을 겸해서 거기에 문학관을 하나 세우고 이 고가와 연계하면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넘어가면 예쁜 육교 하나를 놓고 그러면 문화벨트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 네, 네. 이야기 스토리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제안서를 그 청춘조치원가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물론 이제 거기 나름대로 이제 입장이 있겠죠. 거기서는 신축은 못하고 뭐 다시 하는 것밖에 못한다. 신축은 못하고 그 증축이나 약간의 그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제 백용근 선생님 저쪽 그 생각도 건물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제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뭐 청춘조치원과 차원에서는 못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그런 건 충분히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사시던 데고 이런 상태인 걸 네. 알고 있었지만 네.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네. 생나는데 그 급해서 생내는 돈도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상태로 갔다면 여기도 뭐 누가 매입을 해서 허물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 이제 653 예술상의 그 이정현 대표께서 이제 여기를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여력을 덜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나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고 이런 또 공간도 의미 있게 또 활용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세종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건 좋은데 지금 모습을 보면 온고는 없고 지신만 있는 것 같다. 옛것이 없이 새로 쌓은 거는 결국은 혼이 없는 거잖아요. 혼을 새로 만든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의 뼈대를 세운다는 게. 기존에 튼튼한 이런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를 잘 가꾸고 그래서 거기서 가지를 더 잘 많이 뻗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우선 먹기 뭐 꽃감이 좋다고 그 눈에 보이는 쪽에 너무 그 하는 건 옳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네, 네.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개간지로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개간지로 발행을 해서 첫 호를 이제 보모를 발간을 했는데요. 개간지로 그 변개간 이유도 그겁니다. 세종시의 그 문화 수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적어도 4번 정도 되면 그만큼의 지면이 할애가 되니까 기존에는 이제 등단한 문인들 전국 단위로 해서 이렇게 편찬을 했다면 뭐 일정 부분의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한 2호 정도라도 등단을 안 했어도 그 세종시에 적을 두면서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고 공부할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래서 회원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종시의 하나 주체적인 문화 역량을 저희가 수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간지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영금 씨께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 저도 이 백수문학 말고도 저는 이제는 한 2개, 3개 정도의 문학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하늘문학이라고 4대 월간지 거기는 네. 매월 잡지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또 저희도 또 그 청일문학이라고 개간지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처럼 영기군 시대에는 이제 아까 이제 사무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원이 이제 그렇게 되다가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세종시가 되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 이쪽 이 세종시 그러니까 신도시 빼고는 여가 이제 구도시잖아요. 원주민들이 거의 많이 살잖아요. 근데 네. 원주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신도시가 있어도 본래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 이제 이런 백수 제가 다른 문학지에 속해 있지만 제가 굉장히 백수문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네. 일단은 뭐 유명한 뭐 4대 월간지로 각국 서점으로 다 팔려나가요 매월. 네. 그런 거로는 물론 자부심이 있지만 동인지로서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시집이 없어요. 네. 책이 없어요. 문학지가.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이런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거 여기에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물의왕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도 우리 백수문학 말고 이게 동인지가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요. 여기 지금 뭐 책에 이렇게 꽂힌 것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만은 그래도 이 세종시에서 자랑할 만한 거 일부러 어떠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호수공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요즘에 생긴 어떠한 그런 행사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 거를 곧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발전을 시키고 또 문인들이 백수문학 그러면 전국에서 동인지면서도 요 지역 동인지지만 네. 어디서든지 알게 하고 그다음에 백수에서 거쳐간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세종에서 좀 이렇게 또 프로필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관 그다음에 여기처럼 지금 없어질 뻔한 이 자리도 남겨가지고서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는 뭐 지원받는 게 여러 가지 여기 모든 선생님들이 활동한 거 사진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원을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열악하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 활동이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책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서 거기에 비례하고 또 시인들은 수필 같은 것도 물론 저기지만 시인들은 저기 시화전이라든가 신앙송회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로 해요. 네. 그런 거를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네. 여기는 그런 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에 참 슬픈 일이죠.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왕 신도시도 생겼지만 신도시 옆에
원주민들도 있고 구도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같이 공유해야지만 행복도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문화재가 있는데 어머 그 문학관 이렇대 여기 뭐 이렇대 뭐 그렇게 해서 또 저 호수공원 쪽에다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시화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그런 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네. 고향을 대단히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만큼 제가 고향에 어떻게 저를 키워준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답해야 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역사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그런 혼을 담고 있는 백수문화 네. 또 제가 문학을 좋아하고 하니까 이쪽에다가 제 어떤 여력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싶다 하는 생각을 꾸준하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62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이제 과소평가 받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문학관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는가 이런 그 토론이 열렸을 때 저는 한국 문학관은 우리 조치원에 세워줘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거의 어떤 근원은 62년 된 백수문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마음은 이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뭐랄까 그 기관장들이나 또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그 기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세태가 너무 보이는 것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이 굴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건이 가장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현재가.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 지원을 받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세종시의 어떤 명품 문화를 만들어가기 명품 문화로서 백수문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개간지를 한다. 네. 개간지를 하는데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도도하게 그 발걸음을 시작한다 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식이 바뀌는 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도 끊임없는 노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같이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더 노력해서 이제 뭐 내외에서 모두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문학지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고 네. 우리가 고향을 지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지금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계속 갖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송봉수 시인께서 멋진 목소리로 시 한 편 낭송을 해주시죠. 네, 네. 시인이시니까요. 네. 제가요. 네. 저기 우리 해피바이러스 긍정에너지 조관식 박사님이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좋은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나온 제 시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드리려고 제가 한 건 가져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이 중에 있는 시 중에서 제가 그냥 한 편 그냥 네, 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목은 배뇨통이라는 시입니다. 배뇨통. 예. 배뇨통 성봉수. 자지가 아프다. 간밤
내 안에 어디가 녹아내렸으면 오줌길이 이리 오지게도 매운 거냐? 아니다. 무엇이건데? 녹아들지 못하고 어설피 부서진 사금팔이냐? 대수던가? 그러면 대수던가? 간장이 뭉텅 녹았든 다 녹아서도 녹일 수 없었던 모든 모진 것이든 내가 긁고 빠져나가는 내 마지막 창자가 많이 아프다. 아, 멋집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바람 그리기. 좋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관계자 여러분, 이 세 분의 문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산이자 자산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지금 말씀을 잘 경청하셨으리라 봅니다마는 어찌 이렇게 소홀히 되셨는지 반드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